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요. 바로 건강한 노년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있잖아요. 뉴스 기사부터 연구 논문 또 그 89세 현직 의사 선생님 조언까지 여기서 핵심 정보들을 좀 뽑아내려고 해요. 한국 사회가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의 문턱에 와 있다는 건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인지 이 노년기 건강관리, 특히 영양 문제하고 약물 복용 문제가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왜 나이가 들수록 영양관리가 더 어렵고 또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들은 뭔지, 또 꼭 알아야 할 약과 음식의 궁합까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풀어가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관통하는 핵심 중 하나가 이 노화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 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체 기능의 변화가 영양소 요구량이라던가 흡수율 자체를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 연구들 노인 영양실조 관리 논문이나 노인 당뇨병 환자 관리 자료 같은 데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듯이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고 또 미각이나 후각 같은 감각이 좀 둔해지고요. 치아 문제나 삼킴 곤란, 그리고 이미 앓고 있는 만성 질환들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네, 이 모든 것이 결국 영양 불균형, 특히 이제 몸을 움직일 에너지랑 근육 만들 단백질이 다 부족해지는 상태. 즉 단백질 에너지 영양실조 위험을 높이는 거죠. 이게 또 근육 감소를 더 심화시키거나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짚어보고요. 당신의 건강한 노후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들 주변에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군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제가 인상 깊었던 게 그 89세 현직 의사 선생님 유튜브 영상이었어요. 끼니를 거르는 습관이 노화를 앞당기는 주범이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거의 확신에 찬 그런 어조였어요. 그리고 관련 논문 보니까 노인성 식욕 부진이라는 용어도 나오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 용어, 노화에 의한 식욕 부진, 이게 노년기에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입맛이 좀 없다, 이 정도를 넘어서요. 실제로 음식 섭취량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서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원인은 정말 복합적인데요. 그 노화 자체로 인한 생리적 변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각이나 후각이 둔감해져서 음식 맛을 잘 못 느낀다거나 침 분비가 좀 줄거나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시간이 좀 느려져서 포만감을 빨리 느끼는 거. 치아 문제로 씹기 어렵거나 삼킴 곤란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에 우울감이라든지 배우자와의 사별 같은 그런 심리적 충격도 크고요. 혼자 살면서 식사 준비가 어렵다거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좋은 음식을 사기 어렵다거나 하는 사회 경제적 요인들, 그리고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자체나 아니면 복용 중인 약물의 부작용, 예를 들면 입맛이 떨어진다거나 메스껍다거나 하는 것까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는 거네요. 단순히 그냥 밥맛 없다 차원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당신이 보내주신 연구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 이런 영양 부족이 단순히 기운 없다, 피곤하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근육이 줄어드는 근강소증 있잖아요. 이걸 가속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요. 이건 다시 낙상이나 골절 위험 증가로 이어지죠. 근감소증이 낙상하고 골절까지요? 네,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거나 이미 앓고 있는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 자료에서는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 6명 중 1명꼴로 하루 권장 칼로리의 75% 미만, 그러니까 필요한 에너지의 4분의 3도 못 드시고 있다는 통계도 제시됐더라고요. 6명 중 1명이요?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영양 부족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네요. 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런 영양 부족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흔히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함정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된 그 끼니 거르기부터 좀 더 파고들고 싶어요. 당신이 보내주신 그 89세 의사 선생님 영상에서도 이걸 근육부터 늙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표현했던데 왜 유독 노년기에 끼니를 거르는 게 더 치명적일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식사를 거르면요,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비상대책으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본으로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근육을 다시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근육 만드는 공장이 그래도 활발하게 돌아가니까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해요. 근데 노년기에는 이 합성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에너지원이랑 재료가 되는 영양소 공급까지 딱 끊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 손실 속도에 그야말로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한 번 빠진 근육을 다시 채우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이것이 당신의 자료에서 노화를 앞당긴다, 근육부터 늙는다 이렇게 표현한 핵심적인 이유예요. 이렇게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걸 넘어서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니까 낙상 위험이 커지고 뼈까지 약해져서 골절로 이어지기 쉽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 근육 감소가 단순히 힘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 낙상, 골절까지 이어진다니 정말 심각하네요. 근데 아침을 거르는 게 특히 더 안 좋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그건 왜 그런가요? 그리고 막 바쁘다는 핑계로 빵이나 과일 같은 걸로 대충 때우는 습관도 문제가 된다고요? 네, 맞아요. 아침 식사를 거르면 밤새 이어진 공복 상태가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점심에 갑자기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확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우리 몸이 혈당 조절하는 호르몬 인슐린의 말을 잘 안 듣게 되는 상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켜서 당뇨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 혈당 스파이크. 네, 당신의 자료에서도 이 점을 지적했고요. 또 빵이나 과일 위주로 식사를 때우는 습관, 이건 탄수화물에만 너무 치우치기 쉽죠. 물론 에너지를 내는데 탄수화물도 중요해요. 하지만 근육 유지하고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이나 다른 필수 영양소들이 부족해지기 쉽거든요. 그렇죠. 단백질이 부족해지겠네요. 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흰빵이나 과자 같은 거요. 그리고 당분이 많은 과일 위주의 식사에는 혈당을 빠르게 확 올렸다가 또 뚝 떨어뜨리는 과정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피부 노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도 당시 자료에 있었습니다. 피부 노화까지요? 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간헐적 단식 같은 방법 있잖아요. 이것도 체중 감량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육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노년기에는 근손실 위험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배고픔을 참는 문제가 아니라 혈당, 근육, 심지어 피부 노화까지 다 연결된다니. 와, 끼니를 소홀히 하는 습관의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식사 문제 외에도 어르신들이 에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바로 물 마시는 습관인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하이닥 기사에서도 이 만성 탈수 문제가 노년기에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강조하던데 특히 나이가 들면 목마름 자체를 잘 못 느낀다는 게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게 사실입니다. 노화 과정의 일부로요, 갈증을 감지하는 뇌 기능이 좀 둔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몸에 수분이 부족해도 목마르다는 신호를 잘 못 느끼거나 아니면 약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죠. 아, 게다가 근육은 우리 몸의 중후한 수분 저장고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체내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탈수에 더 취약해지는 겁니다. 당신의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탈수는 단순히 목이 마른 상태를 넘어서요. 어지럼증, 극심한 피로감, 변비, 소화불량 같은 흔한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균형 감각 저하로 인한 낙상 위험 증가, 신장 기능 저하, 요로 감염 재발, 심혈관 질환 부담 증가, 심지어는 혼란이나 인지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인지 기능 저하까지요. 와, 탈수가 그렇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니 정말 의외인데요?
그럼 그냥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면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충분한 수분 섭취는 필수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당신의 자료가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어떻게 마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시느냐? 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 이건 오히려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게 드물긴 하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근육 경련이나 메스꺼움, 심하면 발작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상태거든요. 헉, 그렇군요. 그래서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6, 8잔 정도를 목표로 잡고 시간대별로 나눠 마시는 거죠. 그리고 커피나 녹차, 콜라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는 이뇨작용, 그러니까 소변 배출을 촉진해서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빠져나가게 할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아하, 물 마시는 것 하나에도 생각보다 신경 쓸 부분이 많군요. 자, 이제 마지막 함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 만성질환으로 다양한 약을 복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은데요. 당신이 보내주신 그 뉴스 더 보이스 헬스케어 기사를 보니까 여기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지점이더라고요. 특정 약과 음식이 만나면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예를 들어서 아주 흔하게 먹는 자몽, 이게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과 만나면 위험할 수 있다고요. 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언급하신 그 기사 내용처럼요. 자몽, 특히 자몽 주스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있어요. 프라노쿠마린 계열이라고 하는데 이게 간에서 일부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열 약들을 분해하는 효소 작용을 억제합니다. 아, 효소를 억제한다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약이 몸에서 제대로 대사가 안 되고 혈액 속에 과도하게 쌓이게 되겠죠. 결국 약효가 비정상적으로 너무 강해져서 혈압이 너무 떨어진다거나 근육통, 간 손상 같은 심각한 부작용 위협이 커지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일부 고혈압약은 심장에서 칼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는 작용을 해요. 네. 그런데 이런 약을 복용하면서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 예를 들면 바나나, 오렌지, 아보카도, 시금치 같은 걸 너무 많이 먹으면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건 근육마비나 부정맥 같은 심장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와, 정말 그냥 평소에 먹는 음식들인데 약이랑 만나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군요. 자몽이나 바나나 말고 또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조합들이 있을까요? 그 기사에서 여러 가지를 다뤘던 것 같은데요. 네, 그 기사에서 다룬 몇 가지 중요한 사례를 더 말씀드리자면요. 혈액 응고를 막는 항응고제 있잖아요. 와파린. 이걸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K 함량이 높은 음식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데 녹색 잎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거나 청국장에 풍부하죠. 아, 녹색 채소들. 네. 이런 음식을 갑자기 많이 먹으면 와파린 약효가 떨어져서 혈전, 피떡이라고 하죠. 그게 생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빈혈 치료에 쓰는 철분제는 녹차나 홍차에 많은 타닌 성분과 만나면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고요. 속 쓰릴 때 먹는 제산제 중 알루미늄 성분이 든 건 오렌지 주스 같은 산성 음료랑 같이 먹으면 알루미늄 흡수가 증가해서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휴, 복잡하네요. 또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 보충제 드시는 경우 커피나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는 칼슘 배출을 촉진시켜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고요. 변비약 중 일부는 우유나 유제품이랑 같이 먹으면 약이 위에서 너무 빨리 녹아버려서 복통이나 위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풍치료제랑 퓨린 많은 음식, 일부 항생제랑 유제품 등 주의해야 할 조합은 생각보다 많아요. 따라서 새로운 약을 처방받거나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같은 걸 복용하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현재 먹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평소 즐겨 먹는 음식에 대해 알리고 혹시 상호작용은 없는지 확인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네, 약과 음식의 궁합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노년기 영양관리의 중요성, 또 흔한 함정들,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 정보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모든 정보들을 바탕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제공해주신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핵심 전략들을 몇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식습관 개선입니다.
핵심 일은 규칙성과 균형이에요. 앞서 강조했듯이 절대 끼니를 거르지 마세요. 가능한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혈당 조절이나 신체 리듬 유지에 좋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에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근육 유지를 위해서 양질의 단백질,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콩류 같은 거요. 이걸 매 끼니 손바닥 크기 정도는 꼭 챙겨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손바닥 크기만큼 단백질. 네. 당신의 자료들에서도 총 에너지 섭취량 못지않게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보통 체중 1kg당 1.0에서 1.2g 정도의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기도 하죠. 핵심 2는 항산화 채소와 좋은 지방 섭취인데요. 당근, 호박, 파프리카 같은 주황색 채소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 그러니까 몸속 세포 손상을 막아서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뛰어나고 면역력, 눈 건강에도 좋아요. 당신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베타카로틴은 기름이랑 같이 조리할 때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볶음 요리 같은 걸로 활용하면 더 좋겠죠. 기름이랑 같이 볶아서. 네. 핵심 3은 소식과 저작 활동, 즉 씹는 활동입니다. 과식은 활성산소를 늘려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노화를 촉진할 수 있어요. 배가 한 70-80% 정도 찼다 느껴질 때 멈추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음식을 한 숟갈에 2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뇌기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번 이상 꼭꼭 씹기. 중요하군요. 핵심 4는 싱겁게 그리고 건강한 간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이 둔해져서 짜게 먹기 쉬우니까 소금이나 간장 대신 허브나 향신료 같은 걸로 맛을 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식사 사이에 배가 고프다면 과자나 빵 대신에 견과류 한 줌 아니면 플레인 요거트, 과일 약간 등으로 건강하게 허기를 달래는 것이 과식을 막고 또 추가적인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영양 보충인데요. 식사만으로 영양 섭취가 좀 부족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한 후에 경구 영양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와, 식습관 개선만 해도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하지만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중요하겠죠. 다음은 수분 섭취 전략이죠. 네, 두 번째 전략은 충분하고 올바른 수분 섭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갈증을 잘 못 느낄 수 있으니까 목이 마르지 않아도 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 이게 핵심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 운동 전후, 외출 시에는 특히 신경 써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마시는 게 좀 힘들다 하시면 오이나 레몬 조각을 넣어서 향을 더하거나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코코넛 워터나 전해질 음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노년기 건강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뼈 건강 관리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겠고요. 맞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뼈 건강 사수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정말 노년기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죠. 당신이 보내주신 헬스조선 기사에서도 강조했듯이 뼈 건강에는 칼슘하고 비타민 D 섭취가 함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아, 칼슘이랑 비타민 D 같이? 네, 칼슘은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나 뼈째 먹는 생선, 뱅어포, 멸치 같은 거요. 두부, 녹색 잎채소 등에 풍부하고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다리 노출하는 거요. 그리고 등푸른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 버섯 등을 통해서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30 ng/ml 이상으로 유지하는 게 권장되고요. 필요하다면 보충제 섭취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 안전한 약물 복용입니다.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아까 예시로 들었던 자몽이라든지 특정 채소나 과일, 유제품, 녹차, 건강기능식품 등과의 잠재적인 상호작용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요, 병원 진료 시나 약국 방문 시에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 그러니까 처방약, 일반약, 영양제, 한약 다 포함해서요. 그리고 자주 먹는 특정 음식이나 건강식품에 대해서 의료 전문가, 즉 의사나 얍사에게 상세히 알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깊이 파고든 내용들을 쭉 되짚어 보니까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젊을 때와는 다른 좀 더 세심한 영양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네요.
노화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활동적이고 즐거운 노년기를 보낼 수도 있고 반대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규칙적인 식사,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충분한 수분 보충, 안전한 약물 관리 같은 이런 습관들이 당신의 활기찬 내일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보들은 여러 자료에 기반한 일반적인 권고 사항들이에요. 하지만 사람은 저마다 다릅니다. 당신의 현재 건강 상태, 앓고 있는 질환의 종류나 중증도, 또 복용 중인 약의 가지수와 종류, 생활 환경, 식성, 활동량 등 모든 것이 고유하죠. 그렇죠. 다 다르죠. 그렇다면 오늘 얻은 이 정보들을 어떻게 당신의 그 고유한 상황에 맞춰서 나만을 위한 최적의 건강 전략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열쇠는 당신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주치의나 영양 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있을 겁니다.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해서 당신만을 위한 맞춤형 영양 계획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점검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가오는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또 지혜롭게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